네,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김능구의 전국진단입니다. 오늘은 어제 2월 3일 날 드디어 우리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기대도 많았고 국민들이 아쉬움도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게 첫 스타트를 끄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시청률이 무려 39%에 맞습니다. 달했습니다. 이게 90대 2위라 그러더라고요. 예, 1997년도에 처음으로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55%인가를 기록하고 난 네. 이후에는 이번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TV 그러니까 지금 지상파 3사가 같이 종결을 했고 그거가 더 토탈한 시청률이긴 하지만 그 앞에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선하고 다른 점이 지금 34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남은 상태에서도 지금 1위 후보가 맞습니다. 계속 지금 박빙으로 이 혼전을 벌리고 있는 게 이번 대선의 또 큰 특징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아마 궁금증이 더 커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한 선거 한 4개월, 뭐 한 3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지금 대세가 다 결정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그 TV 토론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 대세를 뒤엎기 힘들 것이라는 뭐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TV 토론 자체가 이걸 보고 난 뒤에 상당히 판세가 그러니까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실제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응답자의 75%가 TV 토론을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 투표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을 사람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역대 지금 한 3개월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도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지금 부동층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동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금 이번 대선에 처음 승사된 유력 후보 사자 간의 TV 토론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언급하신 그 사전의 TV 토론에 대한 그 투표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묻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금방 말한 대로 어느 일부 조사에는 70% 넘는 또 일부 조사에서는 한 7% 되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핵심은 부동층이 지금 30%까지 지금 형성돼 있다. 이 부동층 30%가 가장 자기들이 투표에 영향을 받는 것이 TV 토론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V 토론은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도 그 연구한 결과는 지지층의 지지 강도를 강화할 뿐이지 표심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거의 다 대체적인 결론이었는데 우리나라 이번 대선의 이번 TV 토론은 다르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TV 토론이 정말 대선의 그 향배를 가를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유력 후보 1, 2, 2 후보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으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후보가 5% 이내의 박빙의 싸움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TV 토론을 보고 움직이는 표심이 결정적인 하나의 그 승부의 키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이 TV 토론의 그 앞으로의 향배 이게 지금 상당히 주목도가 모아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TV 토론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각 후보들이 좀 어땠나 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그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각 후보에 대한 것보다 총평을 먼저 또 한번 하면 저는 어제 TV 토론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정책의 차별화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이 부동산에 대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 해결에 대한 방법 자체가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를 이야기를 했고 이 윤석열 후보는 규제 철폐를 이야기했고 심상정 후보는 집값의 하향 안정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주거 안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서로 다
이 부동산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걸 다 알면서 근데 해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러면 어디다가 그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걸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상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대장동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공세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여기까지 뛰어들어서 여기서는 1대3의 구도로 보이면서 약간은 좀 합중 연행의 양상도 보이는 그러한 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판단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상당히 이번 TV 토론에 또 주목할 부분은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정치권에서 그동안 그 표를 생각해서 끌어서 다들 말 못했던 연금 계획에 대한 부분에 안철수 후보가 그걸 제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어제 토론에 참여했던 유료 후보 4명 모두가 국민 앞에서 연금 계획을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단 어제 이게 사자로 진행되다 보니까 설마 유력 후보 두 사람 간의 그러한 좀 공방을 더 보고 싶어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TV 토론이 법정선거 토론 3번 말고는 지금 일단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좀 이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TV 토론을 좀 더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게 사자 토론이 아니라 양자 토론을 리그전처럼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더 많은 이 재미와 볼거리를 넘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그 차 교수가 지금 지적했던 그 토론, 어제 TV 토론 전반에 대한 어떤 분석에 뭐 그 전적으로 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몇 가지를 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TV 토론이 왜 필요한가? 특히 지금 이 코로나 비대면 선거에 있어서 네. 이 국민들이 알 권리, 국민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필수 부활결하다라는 점을 갖다가 분명히 어제 그 제시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TV 토론 방식이 지금 앞으로 남은 선관위 3번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서 TV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들은 그것을 갖다가 합의하고 국민에 보여줄 의무가 있다. 네.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그 대선은 무의미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TV 토론이 이제 좀 더 많이 다양해지고 많아져야 되겠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TV 토론 봤지만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적 제한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시간적 제한 때문에 말하다 끊기고 뭐 주도권 토론할 때 딴 사람 발언 또 끊고 그것도 사회자가 끊으라 그래. 네. 규칙이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이슈에 대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고 싶은 건데 네. 그 부분이 계속 끊겼다. 이게 그게 나중에는 책임 회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이번 사자 토론이 아마 1대1 토론 필요성을 갖다가 네. 더욱더 부각시킬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 부각시키는 것을 국민의 이 요구를 갖다가 두 후보가 이제 더 이상 뭐 이 자료가 뭐 네. 됐든 취재를 하니 안 하니 이 부분 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각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1대1 토론이 곧 벌어지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선관위에서 한 거는 방송 중계 토론을 갖다가 네. 그 인용한 거지. 네. 실제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당끼리 네. 합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번에 그 3프로 TV에서 네. 히트 쳤잖아요. 예. 그런 유튜브들이 그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자를 또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윤석열 그 안철수도 한다든지 네. 해서 서로 다양하게 양자로 해서 네. 하고, 그리고 이 사자 토론이 이게
이 방송 3사 선관위 토론이 가장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네. 그 방식 안에도 1대1 토론이 그렇죠. 들어갈 수 네. 있도록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과정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보니까 지금이 그 디지털 혁명이 벌써 우리한테 성큼 와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TV 토론은 상당히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아예 뭐 예를 들면은 이 태블릿 PC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지참을 못하도록 네. 아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자기가 정보를 익히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자기가 비교 평가하면서 선택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럼 대선 후보들도 똑같이 저는 그게 적용되셔야 된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 주변의 사람들도 듣고 동서고금의 지혜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네. 이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기기에는 모두 다 이 지참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자기가 정말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에 네. 그거 보고 뭐 공부하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예, 하지만 그걸 통해서 참고할 시간은 얼마든지 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전 그것도 상당히 실력이라고 봅니다. 예, 예, 거기다가 짧게라도 이 어제 토론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서로 간의 공박에 좀 치우치고 차별화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거는 모든 맞습니다. 후보 다 네.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은 또 30초씩밖에 네. 안 되니까 거기서 뭐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네. 슬로건 정도 네. 설명하는 정도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지금 뭐 온 국민이 일상화되어 있는 PPT를 갖다가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시간도 네. 그것도 토론의 형식에 넣을 필요가 있다. 이미 사회에서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선관위가 이 여러 전문가들과 이런 의견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뭐 필요하면은 그거는 법 개정을 해도 되잖아요. 네. 서로 합의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그리고 지금 디지털 혁명이 와 있는 시기에 맞게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진울보된 디지털 TV 토론이 되기를 좀 고대해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평을 네, 했는데요. 예, 예. 그러면은 각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하나하나 주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도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간에 여당 후보잖아요. 그렇죠. 여당 후보고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시장 도지사의 어떤 이 성과를 가지고서 민생을 책임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토론 어땠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니까 지금 광역단체장 한 번 그리고 기초단체장 두 번을 하면서 12년 동안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또 이래 지금 어떤 잘 익히 알다시피 달변이고 상당히 그 논리 정연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여당 후보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다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나름대로 지식을 과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과 관련된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정면적으로 이렇게 받아치기보다는 처음에 이 전략은 이 좀 해피 전략이었어요. 예를 들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과 관련된 네거티브가 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안이니까 별로 그렇게 맞부딪히고 싶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내가 자청해서 다 이야기했다.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짧은 한정된 시간에서 민생과 정책만 이야기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본인 마음대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대받아 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의 이게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부실수사 이야기를 한다든지 김만배 씨가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주는 것이 무슨 인연으로 그걸 샀느냐. 그리고 또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그걸 해서
반격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자신의 방어책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그 운신의 뭐 일종의 그 하는 전환을 보여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 여러 가지 국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여유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과 관련된 최대 아킬레스건에 가서는 약간은 좀 짜증 섞인 듯한 모습, 약간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 이런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애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여기는 내가 정면 돌파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였고 이런 부분을 좀 조목조목 그 시청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 어땠을까. 처음에 회피하다가 마지막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역공하는 식으로 하니까 약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가 좀 논리가 궁하니까 저렇게 태도가 변한 거 아닐까?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정치 경험이 오래되고 그리고 이 토론 경험이 많은 일종의 노련미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이다 우리가 이미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대선 캠페인을 통해서는 좀 안정적이고 네. 포용적인 이미지를 가지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네거티브 캠페인 네. 중단 선언까지 하고 그래서 이번 TV 토론에서도 그 기조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런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변명보다는 앞으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주로 하는 뭐 질문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를 이전부터 제가 한 10년간 인터뷰를 해와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특유의 그 박력, 이 특유의 소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그동안 어필해 왔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TV 토론의 이 준칙 중에 하나서도 뭐냐면 TV 토론이 후보 간에 하지만 결국은 국민 유권자들한테 자기가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지했던 그런 이재명 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노련하다 그랬다는데 노련하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유머입니다. 유머. 그 유머 좋아하고 정말 그 잘하는 사람이 어제 TV 토론 전반적으로 딱딱했다. 이게 아주 그 세게 공박할 때는 공박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좀 유머와 위트도 섞어가면서 좀 자기가 어쨌든 그 TV 토론에서는 물론 심상정 후보 말 잘하는 거야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빼고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앞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뭐 제가 볼 때 대답한 것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말 자체는 전부 다 어째 말하면 뭐 정답을 했고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자다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 전략 속에서 그걸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제일 아쉬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다음을 못 보여줬다. 저는 이번 그 1차 TV 토론은 다들 탐색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다음을 보여가지고 중도층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중도층은 착각하는 게 중도층이 우클릭해서 오는 거 절대 아니다. 중도층이야말로 촛불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다음, 이재명의 개혁을 가지고서 변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윤석열 후보 TV 토론 기피한다, 뭐 본인도 뭐 TV 토론 할 필요 없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양자 토론 무산 또 뭐 윤석열 후보가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마 이번 TV 토론에 가장 주목된 사람 윤석열 그렇죠. 후보였을 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조금만 못 해도 상당히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보고 하니까 원래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잘하면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대보다도 뭐 그 기준치보다 잘했다는 측면을 떠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제 자신이 토론하자고 할 때 약간 기피하는 그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야당 후보 맞아? 저 사람이 도전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도전자다운 파이팅이 보였다. 예를 들면 아주 그러니까 복싱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강한 인파이팅을 구사를 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특히 본인이 평생 동안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강점이 뭡니까? 뭔가 이런 이 수사할 때 아주 그러니까 이 좀 꼬인 부분을 딱 뭡니까? 예리하게 딱 지적해서 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세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데,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이 최고의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진짜 작심하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신의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 뒤로 제껴놓고 그냥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지지율에 약간은 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과는 달리 본인이 어제는 진짜 그 상당히 도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파헤쳐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마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대신에 문제는 이 너무 상대하는 공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이 주도권 토론을 했을 때 7분을 거의 6분 한 6분 30초 이상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갖고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수권정당의 후보로서의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과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번에는 약간의 시간 분배를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제대로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후보가 이번 TV 토론을 어떻게 하나 다 이 유기 자기 지지층이든 이 민주당 지지층이든 타당 이렇게 그 제3후보 어떤 대안을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와 심상정 지지층이든 간에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본 거는 윤석열 후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TV 토론 목표가 지지층 지지 강도 강화라면 그건 성공인 것 같아요. 왜냐? 자, 우리 후보가 믿지는 게 뭐가 있냐? 당당하다. 제대로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어요. 물론 본인이 아직까지 검사 생활만 26년 하다 보니까 알리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언론을 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게 알리백이라는 게 그냥 광고도 엄청나게 냈고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 재생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가야 될 길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TV 토론할 때 저도 그 겪어봐서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거든요. 공부를. 근데 어제 보니까 아예 못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5대 이슈 하더라도 거기 기후변화가 빠질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그 고시를 9분만에 됐다니 암기 능력이 좀 떨어진 건지 하여간에 뭐 그 점은 계속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강단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점에서는 하고, 특히 그 보수 지지층이 하는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소신을 가지고서 그렇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경청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철수 후보가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본인이 선을 껐더라고요. 그거를.
그거 좀 인상적이었어. 그 그거- 심상정 후보도 인정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핵 공유 부분에 대해서의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 그 이야기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도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보수 진영 저 일각에서는 전부 다 독자 핵무장을 하자 할 정도로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리감을 뒀던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어제 핵 공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윤석열 모습이 상당히 저는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도 그냥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오히려 완고한 보수주자의 그렇죠.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핵에 대해서는 그런 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저 안에서 좀 이렇게 그 핵 관련된 북핵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국힘이 이전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핵을 핵 자주 국방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어제 주목되는 부분이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또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상당히 지금 아무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지방 공공기관 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일단 해보고 공공기관에서 해보고 잘 안 되면 민간 못 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탈원전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탈원전 만약에 강행할 때 한수원에서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식으로 물론 그런 예를 들긴 했지만 자신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유리한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러나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넣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는 부분은 새로운 하나의 신교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학관 10년과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뒷받침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중도층한테 저는 어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그 노동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게 주 5일제라든지 120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니까 자기는 그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언론에서 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어제 그것만 보면은 상당히 지금까지 저 노동 문제에서 가지고는 완전히 저거는 꼴보수다. 이걸 상당히 좀 이렇게 불식시켜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달리 보면 물론 이재명 지지자가 뭐 윤석열 후보를 그걸 보고 지지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키는 30%에 해당되는 부동층이거든요. 이게 이 부동층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부동층들이 안 보이는 보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지만 이 핵무장까지 나가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었고 노동 부분에서도 뭔가 좀 합리적인 그리고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히트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 차 교수도 언급했듯이 자기의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정권 교체했을 때 어떤 나라를 만드나 그 비전 제시는 뭐 시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공방만 아까 금방 7분 주도 토론에 공격만 하다 보니까 6분 대장동 공격마다 시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아쉽지만 어쨌든 선방했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워낙 17년도 TV 토론에서 MB 아바타입니까? 간철수입니까? 뭐 이 발언 때문에 초딩 철수다. 맞습니다. 나는 사실 조롱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속에서 21%나 지지율은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근데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 안철수 후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대선 토론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차원에서 그런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관계 이재명 후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일단 2017년의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아요. 어제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했고 그 때문에 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주 이번 토론에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연금개혁 같은 부분을 딱 제기를 해서 4명의 나머지 3명의 후보로부터 동의를 딱 이끌어내는 장면. 그 부분은 뭐 자기도 끝날 때 자기가 최고로 오늘 뭐 잘한 걸로 자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우리 사회의 고민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할 말을 하는 후보라는 그런 용기 있는 후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고 또 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용기 있게 한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지금 이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는 노조에서 일어나는 고용세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이재명 후보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런 대답을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그 단일화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일단은 지금 정치적 등거리를 확실하게 취한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후보한테는 예를 들면 지금 어제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실수한 그거지 않습니까? 청약가점 만점이 얼마냐, 몇 점이냐, 40점이라는데 84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군 필자들한테 5% 가산을 해줘봐야 이게 청약이 이 실제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금 허구를 짧게 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윤석열 후보는 아픈 데미지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향후 우리 편이라고 그건 일단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또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안철수 후보가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어요. 첫 번에 맨 처음에 질문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차별화를 딱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몇 점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아주 아프게 그래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사과합니다는 발언을 이끌어내는 식의 이런 모습들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2017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진화됐다. 진화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는 일단은 마이웨이 쪽으로 약간 방침이 찍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본인이 야당 후보잖아요. 야당 후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도 야당 후보로서의 강한 야성을 보여줬는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야성을 저 사람이 야당 후보야, 여당 후보야 이렇게 고개를 격거리게 만드는 그런 약간의 정체성의 문제 그런 부분은 살짝 비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다. 해결사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정계 진출 이후에 인터뷰를 쭉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지난 TV 토론 때 보였던 모습은 이렇게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본인이 막 그게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제어를 잘 못하는 그런 거였지. 실제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뭐 의사를 하고 과학자를 하고 교수를 하고 다방면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실력도 상당하다. 그런데 완전히 그 TV 토론에서 그냥 말려버린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어쨌든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자기 실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최근에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있지만 이재명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부분 볼 때는 금방 그 단일화에서는 선을 끈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시대 전환에서 과학기술 혁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책임자가 우리 과학기술자로서의 그 안철수 그렇죠. 계속 안철수 후보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계속 그래서 그저께 김동연 후보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김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띄워져. 그래서 뭐 덕담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보면 안철수 후보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나를 세우기보다는 좀 연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 친문가의 트라우마가 그동안 10년간 이 중첩돼 왔는데 어제는 아마 집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한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는 그랬고 그래서 본인이 유감없이 어떤 그 시대 전환에 따른 아마 그때는 저 기술혁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초격차 산업 5개를 해가지고 이 뭐야 우리가 그 세계 5위 국가 되겠다는 거 그것도 어쩌면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초격차 산업이 뭐냐도 뭐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컨텐츠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는 유감없이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점수로 따지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아쉬운 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핵 보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노동이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 본인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안 보면 보수인데 경제는 자기 개혁이다. 개혁이고 진보적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일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감사이사가 아니라 집행이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은 그 공공개혁을 가로막는다. 이게 상당히 그 너무 이렇게 그 반노조 주장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그건 상당히 우려되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이야기를 딱 이 안철수 후보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고집이 굉장히 센 이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잘 고쳐지지는 않을 건데 강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쩜 말하면 그 두 분 나왔던 안철수와 또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재위에 처음 오래 있었고 지금 국토위라는데 그래서 우리 골치 아픈 이 경제 문제에 진짜 해박하죠. 그랬었는데 그것도 유감없이 발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뭐 정치 운동이 잘 되고 그걸 갖다가 딱 해갖고 국민들을 입에 딱 쌈싸서 딱 넣어주는 듯한 그러한 언변을 구사하잖아요. 그때 어제 보면서 그 생각이 역시 심상정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역시 심상정이라는 부분이 이 심상정 후보한테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면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4년 아니고 그 5년 전이죠. 5년 전에 2017년도에 그때 당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또 그다시 보여줬는데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사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한테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면 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목했던 부분이 유력 후보 배우자들의 의혹 문제였는데 양쪽 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딱 한 사람 심상정 후보가 그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딱 그걸 들고 나와서 이 선거범죄자를 옹호하느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마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김지현 씨한테 사과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은 상당히 그 지금 미투의 가치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한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상정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가 한테도 뭐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뭐 이 관심이 있느냐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니 대장동에 임대 아파트 하나 안 지으면서 공공주택 관심 있어요 이러면서 대받아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된 후보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제일 일단 4명 중에 제일 떨어지는 후보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주도권 토론하고 할 때 심상정 후보한테는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심상정 후보는 자기가 준비해서 공개하는 말만 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정의당의 가치, 자기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음 토론에 법정 토론 일단 3번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상대를 검증하면서도 정의당만의 가치, 정의당의 정체성,
정의당이 왜 한국 정치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그 1, 2 후보와 3, 4, 2 후보 간의 그 토론의 어떤 이 기본적인 네. 양이 주도권 토론회에는 똑같이 있지만 네. 주도권 토론을 누구한테 묻나에 따라서 네, 그렇죠. 틀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전 같은 경우는 진짜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네. 이게 1위 후보한테 네. 다 집중하고 이게 간혹 1, 2 후보 간의 공방전. 네. 3, 4위는 그냥 한동안 아무 대답할 시간도 네. 없는 이랬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주도권 토론에서 좀 개선했다. 네. 이 TV 화면에도 심상정 후보도 여러 차례 네.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절대적 시간은 역시 부족했다. 네. 네. 그래서 그 방식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양자 시간을 토론. 조금 내려가지고 양자 네. 토론을 네.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PPT 시간을 네. 이렇게 그 준다든지 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보는데 심상정 후보도 저는 이 굉장히 제일 그 애잔하게 보는 그 후보입니다. 정말 그 어찌 말하면은 그 재야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이렇게 그 해내면서 견고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대한 세력의 존재를 부각시켰고 그리고 이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진일보 시켜왔던 그런 거거든요. 이 정의당의 앞선 그 노동당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많은 우리 정책을 갖다가 내놨고 우리 잘 알던 무상 시리즈도 전부 다 네. 민노당에서 처음 출발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걸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고 또 국힘도 받아들이고 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금 사회 정치 국가 정책으로서 네. 해야 되고 그런 선구자적인 개척자인 역할을 갖다가 무수하게 해온 네.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도 한때 여론조사 지지율 20%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진보당 사건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 얼마 전에 출소했죠. 이석기 네. 전 의원이 출소하고 그랬는데 그 진보당을 갖다가 그때 당 해산을 시키는 네. 그 당시에 그 사법농단이었다고 뭐 그렇죠.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의당이 이 상당히 이렇게 힘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가고 있어서 본인이 그 우리 한 달 전입니까? 네. 이 대선 캠페인 유세를 중단하고 그 잠적했죠. 직거하고 직거하고. 그럴 때 네. 참 가슴이 아리더라고 이거. 왜냐면 뭐 어떤 데는 또 이게 무슨 극단적인 뭐 나오지 않는가 이런 불안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근데 다시 그래도 국민 앞으로 다시 나서줘서 상당히 고맙고 그리고 왜 심상정과 정의당이 이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에 필요한가를 어제 이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네. 생각해요. 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 네. 아까 말한 대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꼭 짓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대장동 설계를 갖다 본인이 했고 그걸 공공 이익 환수를 한 첫 네. 번째 시장이다. 네. 네. 뭐 당시에 기록으로 보면은 그렇게 5천 몇백억을 해낸 네. 그 기초단체장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없고 그 당시에 토군족과 그 결탁한 국힘 네. 세력들이 그래 했던 것은 네. 팩트인 거고 네. 그렇지만 왜 그게 공공주택은 네. 하나도 없었냐 네. 이거죠. 저는 그 부분들이 이 뭐 정치도 타협이고 시장도 타협을 해 나갈 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킬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시장도 지금은 아주 아쉬웠고 그렇죠. 아픈 부분일 네. 건데 네. 그걸 딱 짚어 네.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자기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주 50의 이시간에 대해서 폐지를 시사한 적 없다 했을 때 참 이 막무가내다. 그래서 그걸 꼭 언론에서 검증해달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아마 검증이 곧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그렇죠. 뭐 각 팩트 언론사 팩트 체크하고 있으니까. 예, 팩트가 곧 나올 건데 그 우리 심상정 후보가 앞으로 남은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당선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네. 갖다가 직접 후보들과 국민들하고 나누는 그런 TV 토론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제가 어제 TV 토론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 예. 예.
김건희나 지금 뜨거운 거는 김경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재명 부인 문제인데 그게 언급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언급 안 했고 미투 발언만 심상정이 네.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양자는 자기가 그거 제기하면 또 자기 문제가 이게 그렇죠. 정치적 분멸하게 되니까. 근데 왜 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그걸 안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도 하니까 일단 하니까 이거 정치 부메랑도 있지만 일단 네거티브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양쪽 후보들이 서로 먼저 유력 후보들끼리 먼저 치고받고 했을 경우에는 이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 좀 정치적인 약간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남은 TV 토론에서 나올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는 나오죠. 지금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검증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니까 그걸 검증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 문제는 뭐 그러니까 녹취록 논 지가 꽤 됐습니다만 김혜경 씨 문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더 상황을 좀 더 보고 나름 팩트 체크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TV 토론을 보고 긴급하게 그 우리 차재원 교수님을 모시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 TV 토론 분석을 했는데 뭐 오늘 이야기 나온 대로 앞으로 TV 토론이 이렇게 선관위 주최 3회가 남았다는데 더 다양하게 또 많이 TV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 이번 대선에 대한 그 후보들의 의무다라는 점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탐색전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마 모든 후보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과연 그 부분이 이 3월 10일부터 인수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5월 9일 취임하는데 바로 다음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누군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 좌고우면하면서도 정확하게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